사실 인도는 국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언어 22개와 영어까지 해서 총 23개의 공용어가 이제 헌법에 적혀 있고요. 전체 언어를 따지면은 1,600개보다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적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총 인구는 14억, 15억을 거의 바라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유권자 수는 9억 6,900만 명. 유권자만 거의 네, 10억 명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영국 동인도 회사가 점령한 시기도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왕실이 지배하는 시기도 거의 100년. 그렇습니다. 19세기 말 후반에서 말 정도가 되면은 민족주의라는 사조가 인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가서 직접 소금을 이렇게 한 줌이라도 네, 만들어 보는 상징적으로 간디 선생이 소금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입니다. 민주주의는 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며 탄생하죠. 1947년에 독립한 인도의 상황도 민주주의가 탄생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깊이 뿌리내린 신분제와 종교적 분열, 여기에 국어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언어가 제각각이어서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치열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직접 자신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세계 장면 세계 민주주의, 오늘은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축제가 열리는 인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류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국의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하고 있는 유성환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파르니카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오는 파르니카고요. 전 개인적으로 역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우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인도로 떠나는 민주주의 역사 기행 안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도의 역사와 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를 정할 수 없을 만큼 언어가 많다.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말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인도는 그쵸, 국어를 정할 수가 없고 국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공용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헌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는 힌디를 공용어로 모두 다 쓰도록 하자라는 것이 좀 장기적인 목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언어를 힌디어 하나로 통합해서 쓰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힌디를 포함해서 22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정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로 쓰진 않지만 함께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도 공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언어 22개와 영어까지 해서 총 23개의 공용어가 이제 헌법에 적혀 있고요. 전체 언어를 따지면은 1,600개 정도의 언어가 조사가 됐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조사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언제 조사했느냐, 이제 이런 차이에 따라서 1,600개보다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적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22개라고 하면은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동사무소에 간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좀 통일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다양한 언어를 다 사용하는지 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파르니카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인도에서 쓰는 등이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인도에서 지금 500루피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사실 다 언어가 이거는 500루피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는 있긴 있지만 근데 여기는 15개 정도 지금 언어가 있습니다. 500루피라는 거를 15개 언어로 저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사투리 정도로 다르겠거니 했는데 아예 언어도 다르고 예, 글자가 다르니까 그럼 파르니카 씨도
이 중에서 몇 개를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몇 가지를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랑 한국까지 말하면 지금 8개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인도 말들에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파르니카 이렇게 말하면은 제 원래 언어가 카나다인데 카르나타카라는 주에서 쓰는 언어고요. 이렇게 나마스카라가루 난나 헤세루 파르니카 이렇게 하고 힌디어로 하면은 나마스테 메라 남 파르니카 해.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나마스카르 마마나마 파르니카하. 와나캄 나 베르 파르니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좀 많이 달라 들리죠, 사실. 근데 공통점은 아름답게 들리네요. 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지만 나마스테, 상당히- 나마스테. 나마스테 정도는 알겠습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기본으로 언어가 3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영어가 무조건 배우는 거고 힌디어랑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주 언어 이렇게까지 배우니까 다른 주 사람들이 만날 때 거의 영어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힌디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강국임은 맞는 것 같네요. 예. 어떻게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을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지은 교수님께서 역시 3가지 장면을 뽑아 오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떤 건가요? 네일 아트? 요즘에 유행하는? 네, 근데 네일 아트 치고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손톱 위에 지금 이렇게 쭉 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줄처럼 쭉 긋기도 하고 점을 찍기도 합니다. 특수 잉크로 점을 찍어 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인도에서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거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예쁘긴 한데 저기 손톱에 이점 찍는 거랑 선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지 정당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정당 표시해서 그런 당원 표시 같은 거? 색깔에 대한 선점? 그래서 보라색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막 찍은 사진은 아니고 굉장히 좀 잘 찍었는데 보도 사진이나 뭐 홍보 사진 같거든요. 보면은 뭐 선거 캠페인 같은 건가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약간의 우리나라 투표하고 나면 맨날 나와서 인증샷 네. 같은 거 찍잖아요. 네, SNS에 올려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파르니카 씨는 알고 계세요? 이거는 사실 투표 맞힌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2번을 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크가 해요. 아 그러면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 건가요? 맞아요. 아 교수님 맞습니까? 부정 선거가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만 1인 1표만 정확하게 행사하도록 저렇게 특수 잉크로 해서 몇 주 정도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인도가 타투의 성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저 손톱에도 이렇게 그 잉크로 표시하는 게 참 인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문화적인 느낌도 들고 이게 딱딱하지 않은 진짜 축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근데 인도의 선거 제도를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봐야지 저 의미를 확실히 더 알 것 같아요. 정치 체제라든지 선거 제도에 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도의 공식 국명은 인도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공화제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국가 형태는 연방제 국가니까 미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주들이 하나의 연방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의회는 상원과 하원, 이제 양원으로 되어 있고요. 상원은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상원이고 하원은 일반 각 지역구에서 선거에 투표에 의해서 뽑힌 대표들이 가 있는 곳이 하원입니다. 그리고 총리를 맡는 사람은 보통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2024년 상반기에 있었던 그 선거는 이 하원 의원들을 뽑는 선거였나요? 그렇습니다. 하원 의원을 뽑았고 그다음에 하원은 임기가 5년인데 상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계속해서 교체해 갑니다. 투표자 수가 어느 정도 될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인도의 인구가 지금 세계 1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넘어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죠. 그 중에서 유권자 수는 9억 6,900만 명. 유권자만 거의 10억 명이 되네요. 좀 이제 아마 다음번 선거쯤에서는 10억 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유권자 수가 많기도 하고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제히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선거에 동원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몇몇 지역을 딱 골라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거를 한번 다 전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같은 인원이 똑같이 또 선거를 한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의 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이제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석 달씩 뭐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투표소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아니, 인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네. 투표소가 저도 몰라서 이번에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105만 개의 투표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105만 개의 투표소. 이야, 우리나라 실제로 총선할 때 저도 좀 찾아보니까 한 15,000개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얘기하지 말까요? 100분의 1이야. 105만 개의 투표소가 뭐 도시 지역에만 있겠습니까? 뭐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어야 되니까요. 뭐 사람이 몇 명 살지 않는 그런 섬 지방에도 있어야 되고 산악 지방, 사막 한가운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거든요. 투표기를 나중에 이제 개표소까지 옮기기 위해서 뭐 코끼리나 낙타 같은 동물들이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예. 돈은 얼마나 들까요? 워낙 이 선거에 돈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인구를 갖고 있고 맞아. 또 코끼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먹을 텐데. 이번에 그 선거에서 사용한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선거를 할 때 들어간 비용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쪽하고 공화당 쪽에 쓴 선거 모든 예산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지상 최대의 민주주의 축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지은 교수님이 고르신 두 번째 장면 이제 함께 보실까요? 아, 이제 인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건가요? 어떤 장면인가요? 플라시 전투의 클라이브라는 제목의 기록화입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저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클라이브라는 사람이에요. 클라이브는 인도의 첫 번째 총독이 결국은 나중에 되었던 사람인데요. 플라시 전투라는 거는 이제 전쟁이죠. 전투인데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역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그 기반을 마련했던 전투가 바로 플라시 전투입니다. 플라시 전투에서 클라이브가 승리하고 지금 이제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말하자면 그런 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민주주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인도에도 민주적인 전통이 예전부터 내재해 있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전통, 그러니까 뭐 선거제라든지 양원제 같은 것들이 수립되었던 거는 영국에서 이제 이식되었던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민주주의의 이식의 과정이 영국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 식민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프랑스 동인도 회사의 싸움에서 결국 영국이 이겨버렸고, 그런데 이제 이 벵갈 지역이 얼마나 탐내고 싶은 지역이었나라는 걸 이 전쟁을 통해서 확연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벵골 지역이 중요한 곳이었나요? 네, 벵갈은 아마도 인도 전역을 통틀어서 이 농업 생산력이 가장 높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겐지스강 하구로 가면서 굉장히 토지가 비옥하기도 하고요. 과거에도 이미 중세 시대부터도 델리를 중심으로 다스리던 왕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벵갈까지 손에 넣기 위해서 동진의 동진을 거듭해서 벵갈을 다스리게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영국이랑 프랑스가 처음으로 인도에서 식민 지배를 시작했던 곳도 벵갈 지역, 그러니까 벵갈을 놓고 영국, 프랑스가 또 싸우기도 했었죠. 그래서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둔 후에 벵갈의 수도권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실제로 벵갈에서 토지세를 걷어보니 벵갈이 얼마나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동인도 회사는 원래 무역 회사잖아요. 벵갈의 수도권을 얻고 나서부터는 이 회사가 아예 행정 쪽으로 생각을 돌리게 됩니다. 토지세를 걷었는데 그 이익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무역보다 오히려 토지세를 거둠으로써, 즉 행정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보이네? 수도권이라는 게 세금을 거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나서서 모든 토지에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걷는 중개인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데 이 중개인들조차도 이게 엄청나게 큰 이윤이 생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금 수치의 다단계 영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로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상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곧 농민들 입장에서는 착취를 해가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착취의 정도가 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는. 그만큼 많이 빼앗겼다라는 얘기겠네요. 예, 동인도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인도의 식민 지배를 시작하고 그 지배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선생님,
영국에서 그 당시에 인도까지 가려면은 희망봉 넘어서 무조건 이렇게 예, 한 달 무조건 넘게 돌아야지. 네.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고 한데 그렇게 먼 데까지 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또 어떻게 또 갔고 또 탐내게 됐다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프랑스도 같이 탐냈고 그 이유가 좀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그 인도라는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첫 번째는 사실은 향신료 무역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 사람들 생각하면 식생활이 상당히 고급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기 먹고 우유 먹는 정도의 되게 질 낮은 이 식생활에서 빈약했네요. 예. 예. 그렇지만 이 우리 아시아 쪽에 있었던 향신료가 유럽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완전히 생각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초로 열었던 것이 바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전해지게 되자 이제는 유럽의 각국들이 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인도의 눈이 번쩍 뜬 거군요. 많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동인도 회사들이 인도에 와서 향신료 무역을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였던 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였고 그 나라들 중에서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영국이 이겼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도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발전시키고 특히 산업혁명의 최초는 섬유였으니까요. 그 섬유 산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게 또 인도라는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플라시 전투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란 무역회사가 벵갈 지역을 장악한 그런 전투고, 그런데 사실은 왕실 군대가 아니라 한 회사의 군대가 장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할 수 있게 됐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반란이 세포이 항쟁, 세포이 그렇죠. 반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세포이 반란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전적으로 영국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당시에 인도인 중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용병들 보고 세포이라고 불렀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 반란을 단지 군대에서 몇몇 세포이들이 하극상을 벌인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물론 세포이들도 그 반란에 크게 기여를 했지만 단순히 세포이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의 반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뭐 지주계층들, 농민들, 그 다음에 무갈 황제, 그 다음에 각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 군주들에 이르기까지 반란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군대 몇몇 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이 반란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못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던 때를 붙여서 1857년 반란 혹은 대반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반란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영국 정부에서도 이런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익만을 쫓는 이런 무역회사를 앞세운 식민 통치로는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보다 인도의 여러 기득권 세력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인도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지배하는데 협조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포고문이 발표가 되죠. 우리가 당신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들도 영국의 종주권과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
그러면 식민통치형식이 이제 완전 바뀌네요. 진짜 식민지화하는 거죠. 네. 식민지로 그렇죠. 만드는 이제 거죠. 말 그대로 대영 제국의 일부가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원래 그 세포의 항쟁의 시작이 당시에 이 세포이들에게 탄약 주머니에 돼지 기름과 소 기름으로 돼 있는 것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좀 무시하는 거에서부터 촉발되었다라고 제가 사실 세계사 수업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됐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자동 그 발사되는 없었죠. 소총이 네. 아니잖아요. 이 탄약하고 이 총알을 따로따로 이제 넣어야 되는 건데 총을 한 손으로 잡고 나서 그 총구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탄약이랑 총알을 넣어야 되는데 탄약통을 꺼내면은 이 밀봉된 종이를 뜯을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는 총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뜯으려면 어떻게 뜯죠? 입으로 이렇게 뜯는 거죠. 그러면은 탄약을 밀봉했던 그 종이를 필연적으로 입에 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탄약이 이제 물에 젖거나 습기에 젖으면은 발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름 종이로 싸놨다 그러거든요. 근데 바로 그 기름이 소기름과 돼지 기름이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는 그거는 그냥 소문일 뿐이야.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저들은 여기에다가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발랐고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의 종교를 더럽히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소문이 같이 돌았어요. 여기서 소와 돼지가 왜 중요하냐면 소는 힌두교도들에게는 엄청나게 신성시되는 그 동물이고 또 돼지는 그 무굴 제국의 또 상당수 원래 무굴 제국은 그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제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상당히 불경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 두 종교를 다 무시하는 처사였다라고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교 때문에보다 힌두교 사람들이 더 소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힌두교가 종교가 아니라 문화라서 가족마다 다르긴 한데 소를 왜 안 먹었냐라고 하면은 인도는 옛날에는 거의 60% 정도 farmer 활동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가 항상 집에 있었으니까 가족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키웠고 소한테 엄마랑 똑같이 우유를 먹다 보니까 엄마 기준으로 봤어요. 그것 때문에 소를 더 안 먹게 되는 거기도 해요. 네. 미국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독립을 놓고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자랑스러운 대영 제국의 일원인 거를 굉장히 좋으니까 그대로 있자라고 하는 분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 세포의 항쟁 이후에는 좀 어떻게 독립운동이 전개가 됐나요? 세포의 항쟁 이후에 곧바로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영국의 식민 지배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요. 19세기 중반 정도에 세포의 항쟁이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많은 인도 사람들이 뭐 영국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영국에서도 영어식 교육이나 서양식 교육을 인도에서 굉장히 더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19세기 말 후반에서 말 정도가 되면은 민족주의라는 사조가 인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시작되게 됩니다. 19세기 정도면 유럽에서도 사실 네, 민족주의가 대유행하던 네,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족주의라는 정서가 생기게 되고 우리 인도에서도 모든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하나의 민족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도인들은 인도의 민족 문화를 향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곧장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민족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아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점령한 시기도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 그 진짜 왕실이 지배하는 시기도 거의 100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국과 원래 같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수백 년을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확 독립으로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인도 민족주의자들이 그럼 처음에 원했던 거는 뭐예요? 인도 민족주의자들은 일단 처음에는 혼란했던 인도에 법 질서를 가져온 것은 영국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라는 그 체제 안에서 영국 군주를 군주로 인정하고, 다만 인도인들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자치권을 달라, 자치령, 도미니언이라고 하는데요. 영제국 내에서도 캐나다나 호주 같이 백인들이 주로 이주했던 그런 지역들은 일찍이 그 자치령의 지위를 얻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이제 자치령의 지위를 달라. 그래서 인도인들이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자. 다만 우리는 영제국 내에서 영국 군주의 종주권은 인정하겠다. 이것을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목표로 했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을까요? 자치령 정도는 바로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근데 그 영국 정부에서는 인도는 아직은 자치를 할 수 없다라고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왜 자기네 마음대로, 그죠? 기분 나쁘죠? 사실은 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20세기 초에 일어났을 때 인도의 민족주의자들, 뭐 간디 선생이나 네루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도 민족운동가들이 1차 대전에서 영국 이기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전국을 돌면서 캠페인을 펼치고 뭐 징병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국을 도와서 인도인들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영제국의 식민이면서 백인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능력도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영국에게 보여주면 우리에게도 자치령의 지위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영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1차 대전에서 영국을 도와줬었거든요. 인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 영국이 배신했군요. 그렇죠. 자치령의 지위를 주기는커녕 롤라드법이라고 뭐 거의 계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엄령을 지속하면서 인도인들의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빼앗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민족 진영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믿었던 영국이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그럼 그 혼란의 시기를 또 어떻게 극복을 할지,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도가 정말 이제는 자치령이 아니라 독립을 외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이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에게 자치령의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주긴 주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뭐 지금은 인도인들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리는 거죠. 너무 속상하네요. 아까 막 인도인들은 나가면서 우리가 그 똑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 이러고 나갔는데. 그래서 좀 더 민주적인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인도인들이 민주적인 제도 속에서 훈련을 거치면서 다른 시민들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자치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도인들을 다독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령들을 마련하고 뭐 선거제도 개편해서, 물론 선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런 선거권들을 아주 조금씩 확장시켜 줍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일단은 자치령 바로 주진 않았지만 제도적인 장치들을 조금씩 부여하는 과정,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당시 이제 헌법은 없었으니까 인도 정부법이라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정부법. 예, 인도 정부법이 결국은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법률이었는데요. 1919년에 한 번 이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1935년에 또 한 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개정이 될 때마다 인도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헌정 질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인들이 물론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 의원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었던 것이 납세 실적에 따라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0루피 이상, 물론 뭐 요즘이랑 그 화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연간 3,000루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 정도의 납세 실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표권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특히 1935년 인도정부법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인도인들이 이제 적응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지 도발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 35년 인도정부법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일단 정부법이 한번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도정부법이 얼만큼 잘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리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영국에서 위원회가 파견이 됩니다. 인도 정부법을 리뷰하고 새로운 개정을 준비한다라는 거는 인도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통치 체제 전반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도에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개정을 준비하는 위원회에 단 한 명도 인도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하. 모두 백인으로만 이루어진 위원회가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인들은 우리는 이런 위원회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네, 보이콧을 하게 되고 뭐 여기저기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아주 연로하신 아주 유명한 민족운동가 한 분이 경찰의 곤봉에 맞아서 사망하시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죠. 그 당시 영국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영국 사람들로 백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민족운동가들은 자기네들이 또 활동해서 이렇게 앞으로 정부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다른 의견서를 개진하기도 해서 사실은 이 위원회의 활동은 그렇게 결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인들만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도의 여러 각계 민족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지방의 군주국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서 원탁회의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드디어 한 테이블에 앉았군요. 항상 영국을 보면은 근데 한 템포씩 늦긴 해도 조금씩 양보는 하는데 좀 이번에는 좀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1935년 인도 정부법이 바로 그 원탁회의의 결과 나오게 된 결과물이죠. 모든 사람들이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어서 1935년 인도 정부법이 마련이 돼서 개정되고요. 지방선거, 최초의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인도의 세계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역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장면 좀 가슴 좀 확 트여주는 세 번째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상입니다. 소금 행진을 이끄는 간디 선생님의 모습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영국의 민주적인 제도가 어떻게 인도에 이식되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인도의 민족 진영이 어떻게 민주화를 인도인 스스로의 손으로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해내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인도인이 된 마음이라 빨리 어떻게든 이뤄냈으면 좋겠는데, 예. 이 간디의 소금 행진은 학교에서 배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인도 배우셨어요? 역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간디 선생님은 지금까지 이거 솔트 마치랑 사티아그라하 이렇게 두 개를 했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트 마치였는데, 여기 영국은 우리의 소금을 가져가면서 이걸로 세금 주고 인도한테 비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소금인데 왜 우리한테 비싸게 팔고 있냐. 이렇게 하다가 싸우게 됐거든요. 그때는 간디 선배님이 이거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디 선생님이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로우하고 있는 스타츄이긴 해요. 인도에서 캔 거를 인도 사람들이 가공을 하면 될 텐데 그건 또 못하게 막았나 보죠? 네, 바로 그걸 금지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직접 하는 건 안 되고. 네, 파르니카 씨께서 설명하신 그 소금법에 따르면 인도 사람들은 직접 소금을 만들 수 없도록 해버린 거예요. 만들면 때리고. 네. 예. 그래서 그 마하트마 간디께서 무려 400km 가까이 해안가까지 걸어가요. 그럼 가서 직접 소금을 이렇게 한 줌이라도 네, 만들어 보는 건가요? 상징적으로 간디 선생이 소금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가 되면 그때부터 또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아까 파르니카 씨도 우리에게 소개시켜줬지만 그 사티아그라하라는 게 진리를 꽉 잡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진리까지 가는 그 와중에 사소한 법 위반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악법일 경우에 법 위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간디가 이야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폭력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경찰은 당연히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시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시위를 한다면 때리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간디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때리거든 맞아라. 네가 때리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에는 그 내려치는 곤봉을 네 손으로 막지도 말고 그냥 맞아라라고까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인도에서 아직까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쪽으로 때리면 이쪽도 보여준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견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금 행진을 통해서 결국은 영국이 지금 인도인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저 소금 행진 같은 경우는 간디가 이야기하는 자치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이 단순히 인도인들이 정치적으로 다스린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가 이야기했던 자치란 단순히 인도인이 인도인을 다스리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인도인은 인도의 문화, 인도의 법, 인도적인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인이 영어를 통해서 영국식 법과 영국식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영국의 법으로
우리가 체제를 만들고 생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 문화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독립의 움직임으로 이제 가는 그렇죠. 방향을 잡은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독립을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소금 행진이 그 이후로 더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의 반응이 강경 대응을 합니다. 강경 대응을 하면서 당시에 참여자들에 대해서 무차별한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인도 사람들은 또 다시 여러 시위로 저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위가 일어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을 하게 되고 무려 6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영국을 향한 인도인들의 저항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인류 문명의 발상지에서 신생 독립국이 된 인도,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를 이뤄내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